김해 발전의 미래 모습, 저는 30년쯤 뒤에 30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동부와 물류 허브 도시가 김해 발전의 미래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망이 세 가지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KTX 김해역 건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동남권에 관문공항이 꼭 필요하다. 세 번째는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신항이죠. 2단계 진해신항입니다. 이 신항이 된다면 동북아의 물동량이 연간 40피트 컨테이너 한 2천만 개 이상이 이 동남권 요 부산 진해신항만으로 몰려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배후 물류 단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칠산 서부동과 부산 강서 이쪽에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 세 가지 과제가 부산 김해 발전의 그런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향성 속에서 우리 김해가 좀 어떤 그 구체적인 방향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여전히 광역교통망이 좀 미흡합니다. 불편합니다. 김해와 부산, 창원, 다른 여타 지역으로 나가는데 교통망이 불비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정에서 마산 간 경전선을 직선화하고 복선 전철로 지금 공사를 해서 21년 상반기에 한 2월경에 내년 2월경에 개통 예정인데요. 이러면 조금 이제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게 전철이 같이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전철을 도입하기 위해서 경남도 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큰 방향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되었는데 아직 발표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여기 보면 창원 김해간 비음산 터널 진례 쪽이라 우리 장류 상동은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광역교통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통 터널이다. 이게 돼야 되고 또 우리 이제 김해 내로 보면 내외동이나 내외동에서 장류에서 내외동 갈 때 그 병목 현상이 내외동 4차선 교차로에 굉장히 촉진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뚫으려고 하는데요.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58번 국도를 우회할 수 있도록 빨리 개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류 삼동은 응달 쪽에서 지금 장류 교차로까지 여기는 개통을 했습니다. 임시 개통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여기서부터 주촌 또 주촌에서 3개까지 이게 안 돼서 이쪽 3기에서부터 시내를 통과해가지고 내외동을 거쳐서 장류 창원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교통량이 절대로 동작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빨리 되도록 또 하나는 그 경전철이 우리 서쪽하고 시청 쪽하고 우리 장류 쪽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전철이 되었던 프레임이 되었던 빨리 동암대역이든 수로 왕릉역이든 거기서 내외동 주촌 헌천집을 거쳐서 우리 장류역 새로 신설하는 장류역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전철 경전철이나 프레임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 김해가 밖으로 나간 거나 우리 안에서 동서로 다니는 거나 사톡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크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첫 번째 그 동북아 물류 허브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해가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공장들이 저 골짜기 위에까지 난립돼 있고 난개발이 전국에서 손가락 두 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난립이 너무 심해서 이런 것들을 정비 이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산단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골든노트 산단, 석산 산단, 또 이지 산단, 그런 것들이 뭐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공장 전용 단지로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전통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만으로는 아주 급변하고 있는 기업 환경에서 우리 김해의 발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 4차 산업 기술혁명에 맞는 그런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김해 의생명 산업 특구 지정이 되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의생명 산업 관련해서는 메디컬 디바이스 실용화 센터가 지금 이렇게 건축 중이고요. 또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예산을 따서 이제 이것도 한 400억 규모로 여기 골든노트 산단 이 파란색 선 안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유치를 하고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가 기업주든 우리 근로자든 복지공단 김해지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데 위치해서 더더욱 기업들한테 우리 노동자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개선될 것입니다. 요 첨단 산업 의생명 분야의 핵심은 주력 의생명 분야를 유치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56만 김해 시민들이 대학 병원이 없어서 전부 3차 진료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합니다. 그러시잖아요. 불편하시잖아요. 병이 좀 좋아라 싶으면. 근데 이번에 이겁니다. 경희의료원이 김해에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중앙병원과 협력해서 1200병상이면 요 경남에서도 제일 큰 규모입니다. 첨단 한방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고령화 사회에 딱 맞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첨단 의료기관이 이제 어디에 여기입니다. 이지산단에 지금 털을 닦고 있는데요. 12,000평 부지에 이런 규모로 들어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바람 아니었습니까?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이 우리가 가야왕도 2000년 김해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정작 가야산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유적 유물들은 실제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건국 설화가 아니라 실제하는 역사서의 정사로 자리매김할 거냐. 이거 대통령님 특별 지시로 가야사 2단계 사업하고 있는데 전체 3,400억 규모에 올해 지금 301억 원 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방공터 발굴 연구하는 거고요. 점차 이제 여기에 보건사업도 같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도 되는데 가야역사문화센터, 아까 정사로 정립이 안 된 건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인력도 없고 연구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가야사. 이제 가야역사문화센터를 유치했습니다. 400억 규모로 아마 우리 장류 3동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어디라고까지 지금 발설하기는 좀 이르고, 우리 장류의 새로운 자랑거리, 새로운 중심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구산동 연지공원 맞은편에 공터에 있는데 이게 옛날에 그 아파트 짓다가 터프하게 하다가 발견했는데 다시 묻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파트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근데 이거를 다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님 의논해서 16억 5천만 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올해 3월까지 정비계획 세우고 상반기 중으로 이제 공사가 완료되어서 우리 김해의 자랑거리가 새로 하나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데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50톤짜리. 세 번째 우리 비전이 생태 문화도시라고 설명합니다.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1단계 86억, 올해 2단계 도도 신청해서 182억 규모로 5천 대목에 이렇게 내용은 산림휴양시설 체험교육, 또 대통령 숲길도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류 전체로도 영향이 있고 장류 일동의 주민들이 굉장히 집단 민원이 많아서 좀 시끄러웠는데요. 장류 자원순환센터 이겁니다. 그리고 현대화 증설하기로 했고 올해 설계비 9억이 확보돼서 좀 탄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만 부연을 하면 그 부곡동 환경영향권 300m 이내에 계신 2,580세대 지역 주민들께서 희귀 질병이 발병한다, 뭐 악취가 난다, 다이옥신 발병으로 발암 물질이 뭐 분출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려, 걱정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하셨는데요. 우리 시와 의논해서 주민들의 건강 영양 조사를 통계조사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다 이제 건강 검진을 합니다. 특히 혈관 속에 다이옥신 농도까지 다 조사를 해서 과연 그러한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사를 할 것이고요. 악취 조사도 하고 유해 배출가스 조사도 다 엄정하게 용역을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면, 없는 게 확인된다면 현대화 증설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앞장서서 이전을 요구하겠다, 반대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동안 좀 시끄럽다가 진짜로 그렇다면 좀 기다려보자. 용역 결과를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해보자. 이렇게 조금 누그러져 있는 상태고 특히나 제가 이 동네로 제가 이사를 갑니다. 2월달에 지금 1월 20일 돼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또는 이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시설들이 될 때까지 당사자로서 직접 챙기겠다.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안도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만강 생태하천 공원 이거는 뭐 조만강인데 우리 장류는 유라천님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생태하천으로 새로 이지구에 그 뜰천, 장류천 그 밑에 연결해서 조만강까지 그런 쪽에 아직 이제 덜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 생태하천으로 온전히 복원시키고 또 산책로로 다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면 이게 바로 살기 좋은 생태도시, 문화도시가 아니냐. 물론 이런 우리 물가에 뭐 유라 우리 은행에도 오셨는데 다 카페 거리도 만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제고 페스티벌도 같이 따라와야 되겠죠. 제가 우리 지역의 현안들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들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 사장님을 꼼꼼하게 챙긴다고 제가 기획재정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제 상임위원회인데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제일 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이런 데를 나라 살림 딱 기획을 하고 공간을 관리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인데 거기에 제가
초선이 상임위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민생 안정, 경제 활력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 지금 불경기에 정부가 재정을 더 늘려서 지출을 늘려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야당은 이제 뭐 그래 하면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다, 부채가 는다 이렇게 해서 막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일관되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나라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그렇게 다그쳤고 올해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9.2%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우리 김해는 몇 퍼센트 더 늘었겠습니까? 19.8%. 전국 중앙정부 예산에 비해서 우리 김해 예산은 2배로 더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더 늘었고 아무튼 이게 다 그 밀천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 기업부채가 500조, 2,000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빚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불경기에 돈을 벌고 있냐? 금융기관이 벌고 있는 거예요. 예대 마진 차이 너무 커. 그래서 빨리 금리를 낮추어라. 한국은행이 기존 시중은행에 돈을 꿔줍니다. 그때 적용하는 게 기준금리거든요. 1.75%까지 되었는데 1.25%로 낮추었습니다. 낮춘 만큼 바로 우리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이날을 확정했고요. 국세청장에게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부동산 투기하신 분들, 그 다음에 미성년자들에게 불법 증여나 상속을 하신 분들, 미성년자들한테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그 탄루가 있다면, 세금을 포탈한다면 끝까지 추징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이 부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가계 1,500조 정도였습니다. 17년 말 통계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그전에는 그 8억 평 정도가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9년 동안에 10억 평 2배 이상으로 늘린 거예요. 그 종잣돈이 이거예요. 사내 유보금 돈 벌어가지고 그 돈 현금을 갖고 있다가 기업 사장하고 M&A 그 다음에 이렇게 땅 사들인 거예요. 땅은 왜? 부동산 값이 계속 올랐으니까. 지금 아파트 값은 약하고요. 실제로 아파트 값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값이 집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다. 그 대기업들한테 이런 부동산 투기, 그 사내유보금, 생산적 설비를 하지 않고 꼭 움켜쥐고 기업 사장이나 부동산 투기하고 있는 대기업들, 특히 100개 기업들에게 중과세를 해라.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사회에 환원시키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가 올라간 게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언론에서 방송에서 종부세가 우리 서민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더 주름살을 지운다. 그렇게 세금 폭탄이다 하고 엄살을 피우는데요. 정작 제가 기재위를 잘 압니다. 국세청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세대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세대수의 2.5%, 97.5%는 종부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이 아니야. 근데 종부세 내시는 분이 있나요? 있는 분들은 부자인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조사나 종부세 중과 부담을 늘리는 거나 이게 우리 서민들 중산층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관세청장에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지난번 해일 쓰나미에
이제 파괴되면서 방사능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 인근에 농산물, 수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산은 정확하게 지역 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싸게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세청장은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비폭 검사를 엄정하게 해서 이거 막아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했었던 이런 결과를 종합평가에서 제가 국정감사 우수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도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부대표이기 때문에 두 개 상임위원회를 겸직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에게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인데 아직 타결이 안 됐습니다. 미국이 터무니없이 전년도가 1조 389억 원이었는데 5배 50억 달러를 더 내놔라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그래서 안보실장한테 법적 근거 없이 그게 한미 그 소파하고 SMA라고 하는 협정이 있는데요. 이 협정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그렇게 인상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대 안 된다고 막무가내. 우리가 미국의 호구가 아니다. 이제 대등한 그런 한미관계,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국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식민지가 아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좀 대통령이 청와대가 그걸 국민들 바람대로 좀 대변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이런 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이런 방향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서실장, 정책실장에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주요 전략 물자를 북한에게 유출을 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정부와 기업은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다변화할까? 그 다음에 기술을 국산화해서 일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기술 자립을, 경제 자립을 높일까? 이렇게 노심초사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열심히 대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너네한테 안 받아도 돼. 요 수준까지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이 우리가 안보 위협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다면 우리도 당신들한테 더 이상 민감한 군사 정보를 일본에 줄 이유가 없어. 그 협정이 지소미아입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인데요. 이거 중단 1년만 한 번씩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가했죠. 누구를 통해서? 미국 형님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지금까지 힘들었는데요. 일단은 수출 규제 철회를 조건부로 지금 제가 잠시 유예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유예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 철회는 없다.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압박을 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대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국익을 지키는 정부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어느 정부가 있었지만 한번 약했습니다. 힘을 더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해서 6,800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중에 반대를 하는데 이거 의결특위원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6,800억 확보할 수 있었고요. 물론 우리 이동철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허성무 시장님 열심히 부처별로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노력을 했고요. 그런 힘들이 모여서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둘, 도의원, 시의원들이 다 원팀으로 명실상부하게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이번에 6,800억의 결실로 맺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집권하죠.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예. 예.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민감하고 우리 미래를 좌우하게 될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실 지금 그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21명 4개 분야에서 검증을 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삿바싸움에 좀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아무런 정치적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만 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기술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좌우, 종합적인 판단을 우리 총리와 국토부 장관 말을 잘 안 들어. 관료들 얘기는 듣지. 근데 국방부, 환경부가 관계가 됐습니다. 그 장관들도 함께, 그리고 우리 부울경 광역단체장, 대구가 하도 반대하니까 그럼 대구 누구도 경북도 들어오나? 요 단체장 장관들이 함께 종합적인 판단을 하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과에 성공할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된다면 백조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덕 신공하고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총리에게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 국토부 장관, 그 환경부 장관에게도 이렇게 부울경 검증 결과를 조목조목 따져서 백제화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돈도 따오지만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정책 기준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대변했다는 보고를 가오려 드립니다. 국정감사 예산 결산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것들은 정기국회 때 9월부터 100일간 회기로 열리는 정기국회 12월 10일까지 이때 집중적으로 되는 거고요. 법안 심사나 처리는 연중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초선이지만 대표 발의를 42건을 했습니다. 42건. 공동 발의 359건 했는데요. 400건 정도 하는 이 법안 발의는 중진급도 이 정도 못한 사람 많고요. 꽤 상위에 속합니다. 아직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 첫 18년 6월 13일 보궐선거 때는 농사 짓다 와가지고 어리버리 감 익히고 공부하고 이런다고 법안 만드는 데는 이게 그냥 똑딱똑딱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부도 하고 속도가 더뎠는데 지난 19년 한 해 동안은 이제 감잡고 박차를 가해가지고 요마이 해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생개혁 입법에 집중을 했는데 어린이 안전에 관한 거, 민식이법, 하중이법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린이 안전에 대한 학교 안에도 문제지만 학교 밖에 스쿨존 쪽에 CCTV, 건널목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막 과속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자주 납니다. 대형 사고입니다. 이거 함부로 과속하지 못하도록 CCTV 신호등 설치하고 주차장 외에는 병사님 주차장에는 고인목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발목 잡는 당은 뭐하는 당인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회계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정부 지원을 다 해요. 사립 유치원도 떼먹어. 그래서 이거를 유치원 3법 통과를 시켜서 유치원 회계를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내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돈들을 사사롭게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치원 3법 통과시켰고요. 최근에 아주 대립반목 극단적인 야당의 그런 반대도 무릅쓰고 불구하고 공수처법 통과했잖아요. 이 정확한 명칭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입니다. 고위공직자가 판검 삼아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저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고 오래 할수록 때가 묻고 뭐 뒷돈도 뭐 받고 그런 호흡들 안 묽어져서 그렇지 건방이 딱 제대로 들이대지 않아서 그렇지 7,000명 정도의 고위공직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1급 이상 관료들, 판사, 검사, 국회의원 여러 가지 선출직들. 근데 도의원 CEO는 빠졌더라고요. 별로 안 되거든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기득권을 지키려고 얼마나 지금 반대를 했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나누어야 됩니다. 지금 수사권마저도 검찰이 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13일 날 표결합니다. 어제 하려고 하다가 어제는 상정만 하고 13일 날 올라가서 이제 하면 드디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법과 제대로 강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검찰이 함부로 마치 대통령보다 자기들이 쭉 오래 가니까 사람한테는 충성을 하지 않지만 검찰 조직에는 충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입점을 뒀는데요.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과반수입니다. 지방을 잘 모르고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뭐 대변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가서 특별히 지방도시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민원처로 마치 냈는데요. 수도권이 인구가 절반이고 100만 이상이 많습니다. 그쪽은 100만으로 가도 되지만 우리 지방에 보면 100만 이상은 유일하게 창원밖에 없습니다. 한 6개 정도가 50만이 있는데 50만 명 정도로 해도 지방의 그런 중규모 도시를 갖고 있어야 수도권으로만 비대화되거나 그렇게 뭐 과밀화되지 않는다, 몰리지 않는다. 중간에 거점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50만 특례시를 추진하도록 법을 발의했고요. 여러 가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게 하는 특별법도 발의를 했고 끝내야 되겠네요. 중소기업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7,600개.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대기업한테 나쁜 가격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과당 경쟁을 시켜서 중소기업이 참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법률을 만들었고요. 특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입법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8개월 된 0.5선 김정호 의원은 여기서는 뭐 별로 안 보였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꽤 보였습니다. 일단은 TV에 본 적 있으시죠? 뭐 한다고 나왔는지 원내대표단으로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해서요. 일주일에 2번 정책조정회의 또 확대 간부회의 이렇게 일주일에 3-4번, 4번 정도를 계속 회의를 서울에 있어서 있는 동안에는 못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금토일 뭘 하냐? 저한테는 월화수목 금금금 금토일은 지역에 내려와서 부지런히 행사도 찾아다니고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사회적 경제 전국위원장 좀 생소하시죠? 앞으로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대한경제로서 저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김해에서 동아에서 10년간 사회적 기업 1호로 육농법인 봉화마을 대표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든 사회적 기업 육성법 1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주식회 사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했는데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전국위원장 출마를 해서 선출이 되었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에게
자금난이 심각한데요. 이거를 담보 없이 신용대출 저리로 장기간 해주는 사회적 금융지원 협약식을 기술 신용보증기금 경남은행과 함께 협약식을 내서 시장님도 계시죠? 예, 이건 경남이에요. 도지사님. 김해시도 했고 경남도도 했습니다. 요거 사례를 전국으로 지금 확산시키는 중입니다. 사회경제위원장으로 의원에게도 앞장섰는데 국회를 대표해서 코스타리카 대통령 초청으로 가서 거기 젊은 대통령 부부예요. 같이 인증샷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위원도 했고 남북문화체육협력 특위 위원도 했고 위원장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하는 포럼 아침 7시 반부터 공부하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상입니다.